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무거웠던 옷을 벗어두듯 오늘 짊어졌던 책임감과 걱정들도 잠시 의자 위에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곳을 한번 느껴보세요. 등을 받쳐주는 포근한 이불의 감촉, 베개에 닿은 머리의 무게감, 그리고 적당히 시원한 밤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던 몸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먼저 꽉 쥐고 있었던 손의 힘을 툭 하고 풀어봅니다. 종일 걷느라 고생한 발끝의 긴장도 서서히 놓아줍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우주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자, 편안하게 호흡해 볼까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가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뱉습니다. 몸속에 남아있던 피로가 날숨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부드러운 담요와 같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밤 특별한 산책을 떠나보려 합니다. 소란스러운 도시는 아닙니다. 화려한 불빛도 없습니다. 그저 맑은 바람과 풀벌레 소리, 그리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들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바쁜 일상에 쫓겨 땅만 보고 걷느라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떠있던 그 신비로운 빛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길을 찾았고 계절을 읽었으며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별자리 사이에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지금 창밖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걷히고 짙푸른 잉크빛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로 보석 가루를 뿌려놓은 듯 작고 투명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빛은 참으로 먼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눈동자에 닿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별을 보고 있으면 시공간이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100년 전의 누군가도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유난히 밤을 사랑했고 별을 동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자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하얀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동주입니다. 우리에겐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지만 사실 그는 시인이기 이전에 수줍음이 많고 정이 많았던 평범한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조금은 헐렁한 교복,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둥근 안경 너머로 세상을 맑게 바라보던 눈동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강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사랑이,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괴로워했습니다.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을 만큼 그의 영혼은 투명하고 섬세했습니다. 왜 나는 더 당당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시대에 시를 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움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가장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의 일생을 연대기처럼 딱딱하게 훑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그가 느꼈던 계절의 냄새를 맡아볼 겁니다. 북간도 명동촌의 차가운 흙냄새, 연희 전문학교 숲길의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기, 그리고 교토의 가을밤, 낡은 하숙방에서 나던 종이 냄새. 그 감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10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그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 구절구절이 별이 되어 박혀있는 그 하늘을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간의 책장을 넘겨 가장 맑고 슬픈 바람이 불어오던 그 곳, 그의 어린 시절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문을 열고 1917년의 겨울 북간도로 들어섭니다. 북간도. 이름만 들어도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땅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살았던 그곳의 기억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그곳엔 명동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눈을 감고 그 마을의 풍경을 그려보세요. 사방이 낮은 산으로 포근하게 둘러싸인 분지.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손이불을 덮은 듯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하얀 설원 위로 굴뚝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을 중앙에 서 있는 교회당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917년 12월 30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깊은 겨울밤에 한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명,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해환, 해처럼 빛나라. 해환, 해환. 소리 내어 불러보면 입안에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보다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마음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던 집은 마을에서도 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두나무와 살구 나무가 서 있었는데 해와는 그 나무들을 친구 삼아 자랐습니다. 봄이면 살구꽃 향기가 마당 가득 흐르고 가을이면 붉은 낙엽이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던 그 집. 그곳은 어린 해환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안전한 우주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유년의 뜰에서 해환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고종사촌인 송몽규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몽규가 불과 석 달 먼저 태어났을 뿐 둘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쌍둥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참 달랐다고 합니다. 몽규는 어딜 가나 대장 노릇을 하는 활달한 소년이었고 해와는 그 뒤에서 수줍게 웃으며 따르는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두 소년이 가장 행복해했던 시간은 바로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 밤이 되면 두 소년은 호롱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어렵게 구한 잡지, 어린이나 아이 생활 같은 책들을 닳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 밖에는 매서운 만주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호롱불이 켜진 작은 방 안은 소년들의 꿈과 열기로 훈훈합니다.
그들은 문학을 통해 가보지 못한 세상을 여행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해완의 마음속에 시라는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은 해완은 유독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학교에서 동요를 부를 때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맑고 고왔습니다. 그 음악적인 감수성이 훗날 그의 시가 그토록 리듬감 있고 아름다운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되어갑니다. 명동 소학교를 졸업하고 용정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해완은 매일 긴 통학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걷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 맺힌 풀숲을 지나고 작은 냇가를 건너 학교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시의 소재였고 스승이었습니다. 어느덧 그는 고향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경성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마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그는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남깁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 시는 단순한 등굣길의 풍경을 노래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그 길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청년 윤동주는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익숙했던 북간도의 흙냄새를 뒤로하고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경성,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연희전문학교가 있는 곳.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기차 차창 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따라옵니다. 마치 그의 앞길을 비추어 주려는 듯이 말이죠. 북간도의 흙냄새를 뒤로하고 청년 윤동주가 도착한 곳은 경성,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1938년의 봄, 그가 입학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그야말로 숲속의 학교였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학교 뒤편으로는 안산의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교정 곳곳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윤동주에게 이곳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원이자 그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단정한 교복을 입고 가죽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청년이 느티나무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습니다. 마치 땅의 감촉을 음미하듯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5월이 되면 교정은 아카시아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달콤하고 알싸한 그 꽃내음이 바람에 실려올 때면 그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의 녹음, 오래된 석조 건물인 본관의 담쟁이 넝쿨, 그리고 캠퍼스를 오가는 학우들의 활기찬 모습들. 이 모든 풍경이 시인에게는 살아있는 시였습니다. 비록 시대는 어두웠지만 연희 숲속의 햇살만큼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그는 이 숲에서 진정한 문학 청년으로 피어났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기숙사의 이름은 핀슨 홀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언덕 위에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물이죠. 그는 3층 다락방을 좋아했습니다. 천장이 낮고 조금은 비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기숙사는 고요한 침묵에 잠깁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때 윤동주는 홀로 깨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집, 잘 깎아놓은 연필 몇 자루, 그리고 하얀 원고지 뭉치. 그는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경성의 밤하늘이 펼쳐지고 그 위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 먼저 떠난 친구들 생각, 그리고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 생각이 정리되면 그는 천천히 펜을 움직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는 시를 함부로 흘려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며 가장 맑고 고운 단어들만 골라 종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시가 그토록 읽기 편안한 이유는 아마도 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거친 마음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동주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늘 단정했고 결코 남을 헐뜯는 법이 없었으며 언제나 혼자 사색하며 걷는 것을 좋아했다. 네, 그는 진정한 산책자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가기보다는 학교 뒷산인 청송대 숲길을 걷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외딴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깊고 어두운 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다가도 다시 가엾게 여기고 결국은 그리워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시, 자화상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청년의 마음이 되어 들어보세요.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성찰했던 시간들, 그 고독한 산책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의 영혼은 그토록 투명하게 닦여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졸업을 앞둔 1941년의 늦가을, 윤동주는 그동안 써온 시 19편을 모아 자필 시집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는 정성스럽게 잉크를 찍어 시를 쓰고 직접 표지를 그렸습니다. 세상에 단 3권뿐인 책이었습니다. 한 권은 자신이 갖고, 한 권은 존경하는 이양하 교수님께,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가장 아끼는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어둠은 짙었습니다. 교수님은 출판을 만류했습니다. 한글로 된 시집을 내는 것이 위험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시집을 출판하지 못한 채 소중한 원고를 친구에게 맡기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시집을 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이 아름다운 시들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책으로 묶이진 못했어도 그의 시들은 연희 숲속의 바람 속에, 핀슨홀의 밤하늘 속에, 그리고 친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 윤동주는 정들었던 숲을 떠나 바다 건너 낯선 땅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가 남긴 시들은 별이 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계절이 기다리는 곳, 교토의 가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942년의 봄, 윤동주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교토,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스럽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도시샤 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과 교정에 심어진 나무들이 마치 고향의 연희 전문학교를 닮아 있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삶은 철저한 고독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밤비가 속절없이 내리고 그가 머무는 하숙방은 다다미 6장이 깔린 좁은 방이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는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온통 낯선 언어들이 떠다니고 자신의 모국어는 침묵해야만 했던 시절. 그는 강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노트를 필기하고 수업이 끝나면 도망치듯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 그의 고독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독 속에서 그의 시는 더욱 투명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친구가 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밤마다 램프를 켜고 늙은 교수의 강의 내용을 되새기며 자신의 무력함을, 그러나 끝내놓을 수 없는 희망을 시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 중 하나인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비 내리는 교토의 밤, 창가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인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에게 악수를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3년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교토 외곽의 우지강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나들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지강은 맑고 푸른 물결이 유유히 흐르는 곳입니다. 강 위에는 아마가세 구름다리라는 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선 윤동주. 짧게 깎은 머리에 조금은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의 뒤로는 부드러운 산 능선이 펼쳐져 있고 강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있습니다. 그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언젠가 이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 고향의 바다로 돌아갈 날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감시도 차별도 없는 그저 평범한 청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강물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 평화로운 풍경을 그는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사상범이라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집과 노트들은 압수되었고 그는 차가운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를 쓸 수도 밤하늘의 별을 마음껏 볼 수도 없는 시간.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육체는 비록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매일 밤 감옥의 창살을 빠져나가 북간도의 고향집으로 연희 전문의 숲길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1945년 2월 16일 새벽,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던 그 시각에 시인 윤동주는 27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떠난 그 새벽,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다 조용히 졌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가 왔던 곳, 저 높고 맑은 별의 자리로 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시들만이 남았습니다.
친구의 집 마루 밑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원고들이 기적처럼 살아남아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었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침은 그의 시를 읽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밝아오고 있습니다. 윤동주. 그는 27살의 나이로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교복을 입고 수줍은 미소를 띤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더 강하지 못해서, 더 당당하게 나서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가장 투명한 용기였음을요.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가 남긴 시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캄캄한 밤을 지새우며 켜놓았던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등불은 당신의 머리맡으로 옮겨와 당신의 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당신의 하루가 시인의 맑은 문장들 속에서 편안하게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포근한 이불 속 당신의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북간도의 바람도, 연희 숲길의 아카시아 향기도, 교토의 가을비도 이제는 꿈결처럼 희미해져 갑니다.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보세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스르르 힘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생각들은 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맡겨두세요. 별들이 밤새 당신 대신 그 고민들을 안고 반짝여 줄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잠과 꿈, 이제 당신이 그 평화로운 세계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호흡은 깊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속에 고요한 우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그 우물 속처럼 당신의 마음도 맑고 고요합니다. 오늘 밤 창밖에는 여전히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잠을 지켜주는 따스한 이불 같은 바람입니다. 시인은 떠났지만 그의 시는 별이 되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아무런 부끄러움도 괴로움도 없는 꿈꾸시게, 가장 맑고 순수한 당신의 모습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잘 자요.